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이 어느 정도 개입할지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 미국과 유럽의 구도로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세계가 자국의 안보를 대입하면서 수도 키이브의 전황을 지켜봅니다. 러시아는 도시의 아파트먼트 공격을 늘려가고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국경에서도 공격하며 시장들도 납치하고 러시아 꼭두각시 시장 대행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포격으로 구조됐던 임산부는 끝내 숨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요일 미국 의회에서 미국 정치인을 상대로 연설합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매그넷 스쿨 입학 정책이 여전히 논란입니다. 매그넷 스쿨의 입학 사정을 바꿔서 아시안계 학생들이 차별당한다고 주장한 소송의 여파가 이어집니다. 미국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는 시애틀로 조사됐습니다. 역시 학생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희망 선택지가 크게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할 게 거의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많게는 올해 10번, 적게는 6번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징어 게임과 The Power of the Dog이 미국 영화 비평가 협회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코다에 출연한 배우 트로이 코처는 청각 장애인 연기자로서 조연상 부분을 각 나라에서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한국전 직전에 남한과 북한은 미군과 구소련군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중공군이 북쪽에 가담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구소련이 해체되고 생긴 러시아가 있고 이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중국에 자꾸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손을 잡을 수도 있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중국 대변인은 그런 일 없다라고 부정을 했지만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파악하기로는 러시아에서 중국에 군수 물자도 지원을 해주고 서방 세계의 경제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잭 설리번이 이번 주에 중국 외교관을 만나서 양재치요, 미국 대사도 지내고 했었던 로마에서 만나서 경고를 주기는 준다고 합니다. 러시아를 함부로 도우면 중국도 힘들다 하는 것인데 지금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묘합니다. 한국전에 참전할 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중립을 지키는 듯 적어도 보이기에는 중립을 지키는 듯 보이기를 원하는 움직임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주권 국가로서의 어떠한 권한이 있고 또 러시아도 권한이 있다 하면서 중국이 계속 비난한 하나의 국가는 미국이죠. 뭐든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했는데 그것은 그러면서 중간에 러시아의 침공이 강해지고 세계의 비난 역시 그에 따라서 강해지자 조금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중국은 러시아와는 통화를 했고 푸틴 대통령과는 그런데 젤렌스키와는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도 딜레마가 있죠. 당연히 러시아와도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유럽과도 역시 중국이 지금은 러시아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한국전 때와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장사도 해야지 되겠고 여러 가지 인심을 얻는 것도 해야지 되겠고 유럽과도 잘 지내야지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그리고 미국 플러스 유럽을 물리치고 등극하는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세계에서는 서방 세계 전문가들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과거만 하더라도 소련이 막강했죠.
소련이 막강했고 중국이 좀 주니어 비슷하게 했었는데 한국전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었고 또 미군도 그 남한에 있었고 지금도 뭐 주둔하고 있고 하지만 그때는 중국이 주니어였는데 지금은 중국이 시니어고 그러니 우리 중국이 앞으로 세계로 나갈 때 이걸 해주면 러시아는 어떻게 할까? 이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조약이 휴진해 하면서 자국의 방어를 한국을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지만 한국은 하나를 더 플러스를 해야지 되는 거죠. 6.25 전후로 구소련과 중국의 손잡음 그리고 지금 미국 이런 형태로 한국은 또 하나를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에서도 지금 당연히 탑 뉴스이지만 한국 분들도 무척 열심히 지켜봐야지 될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탱크 부대가 수도 키브로 조여들고 이미 점령한 다른 도시에서는 적군이 뭐 시장도 두 군데에서 납치하고 한 군데는 이미 여성입니다. 그 러시아의 대리 시장 대행을 세워서 그 시장 대리가 지금 이상한 불온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협조하라. 러시아에 협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연설까지 했고 암살단을 피해서 키브에서 지금 러시아군 침략군을 대항해서 우크라이나 군을 지휘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병원에 갔습니다. 러시아군과 싸우다가 부상한 병원에 가서 훈장도 줬고요. 106명에게. 그런데 17명은 이미 전사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하면서 아마 당신들에게 제일 그 좋은 선물은 우리가 러시아를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일 거야 하면서 부상병들에게 음식도 나눠줬고요. 또 아주 힘들게 그곳에서 병원을 떠나지 않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도 격려를 했습니다. 아주 그 쉬운 말로 뭐 guy, get well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병원을 다니는 모습을 보였는데 굉장히 그 미국에서도 조마조마하게 그 보고 있는데 돈과 연관된 생활면으로 보면은 지금 그 러시아를 여러 가지 경제 제재하면서 미국의 물가가 오르는 데에 그것도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세계 정세로 보면 오늘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 같은 사람이 물러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정말 최고의 지도자였다 하는 그 타이틀을 최악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으로 바뀐 그 칭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앙겔라 머르켈이 독일이 아무래도 그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이고 하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과도 평화롭게 지내야지 된다고 했고 그리고 물론 그 경제적인 이슈도 있었고 독일이 그 앙겔라 머르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연합정부를 구성을 했어야지만 되니까 해서 지금의 총리인 그 올라프 숄츠가 있는 사회민주당과도 다 같이 해야지 되니까 사회민주당이 또 워낙에 러시아에 가까우니까 게하르트 슈레더 같은 그런 전 총리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은 있지만 앙겔라 머르켈이 가장 중요하게 했었던 푸틴과도 평화를 지킨다 하고 평가받았던 것이 평화 협상을 할놈하고 해야지. 정말 놈입니다. 이런 땐 악당이에요. 저럴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은. 협상을 할 사람이랑 해야지 아무리 국가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앙겔라 머르켈의 큰 실수였다 하는 이런 그 세계사적인 평가도 있고요. 또 그 전시에 용기 있는 그 지도자가 적군의 그 수도 그 침공을 눈앞에 두고 처리해야지 될 게 많은데 정말 이렇게 병원에도 가고 하는 이런 그 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는데 AP통신 기자가 찍은 사진이었었죠. 그 동쪽에 그 러시아가 그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쪽 지역의 도시에서 병원을 폭파했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어린이 병원도 있고 해서 들것에 실려 나온 그 산모가 정말 힘들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이렇게 그 뭐 골반도 다 어떻게 되고 뭐 아무튼 너무너무 그 하반신이 많이 부상을 당했던 거예요. 이 산모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고 깨어나서 태아가 숨졌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냥 엉엉 울으면서 그런데 그 산모도 숨졌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제가 어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뉴스를 하는 제가 듣기에는 도저히 러시아 전문가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전문가가 그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이 산모가 숨지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이전이었습니다. 그 산모가 파워 브로커였기 때문에 그 사진조차도 누군가가 일부러 조작을 해서 찍어줬을 수가 있다. 전쟁 시에는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상대방을 악으로 보이고 우리를 선으로 보이기 위해서 많은 조작을 한다 하는 형태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그런데 이 케이스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러시아가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을 하면서 무고한 시민들 빌딩 오늘도 보니까 아파트먼트 9층짜리 빌딩을 폭격을 하고 하는데 어쩌다가 오폭 오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치르는 전쟁에서도. 그러나 서방 세계에서는 민간인 희생자를 최대로 줄이기로 하고 어쩌다가 정말 테러리스트들이 정말로 그 건물에 숨어 있는 줄 알고 했다가 그것도 피해를 최대로 줄이면서 하죠. 그의 가족들은 다 나와라 피신해라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교수라고 하던데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 같은 푸틴의 메가폰으로 얘기를 하고 그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그 뉴스에는 현혹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한국 뉴스도 들으시기 때문에 그 사진이야말로 푸틴의 현재까지는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어서 가장 잔혹한 면을 보여주는 이번 전쟁에서 그런 사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국가와 또 거의 모든 전쟁 전문가들이 키이브를 러시아군이 점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터커 칼슨 같은 사람, 한국에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듣는 라디오 방송에서 러시아가 옳다는 식으로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실제보다 굉장히 악마화한다는 그런 형태의 보도를 하는 것은 전혀 우크라이나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뿐 도움이 되기는커녕 너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을 수도 주변을 맴돌던 러시아 군대가 오늘 아침에 이제 키브 시내도 대포로 폭격을 했고 11살 아들의 인슐린을 구하지 못해서 피신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머니는 새벽에 몇 시간 동안 약국 문이 열기를 기다렸다가 인슐린을 구해보려고 하지만 다 떨어졌다. 수송로가 차단이 돼서 인슐린이든 혈압약이든 모든 약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피난민들이 타고 있는 열차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도네츠크의 남쪽 끝자락인 마리우폴에서 많은 아파트먼트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이 현지의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무작위로 빌딩을 공격하고 길에 수류탄을 던지고 이제는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휴대폰, 랩탑을 강탈해 간다고 거리에서 총을 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NPR 방송에 얘기하기를 2차 대전의 사진을 보는 것 같다. 나는 식량이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포리자주 핵 시설이 있었던 그곳에서는 러시아군이 디니프로루트 시장, 이 시의 시장을 납치했습니다. 또 역시 비슷한 지역에 있는 멜리토폴 시장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키이브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런 곳에서 꼭두각시 시장을 세우는 것이고요. 해서 러시아 탱크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1마일 떨어진 그곳에 원래 평화유지군이라든가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켰던 우크라이나 군 기지가 있습니다. 나토가 훈련시켰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훈련시키는 그곳에 이제 공격을 했고 적어도 사망자가 35명, 부상자가 134명 이상입니다. 하늘 전체가 불길과 검은 구름으로 쌓였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키브 외곽지대에서 다큐멘터리로 이 내용을 찍던 한 미국 저널리스트가, 이 사람은 그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다큐멘터리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뉴욕타임즈를 위해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과 그 동료가 한 사람은 숨지고 한 사람은 그 부상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정을 알면은 나갈 수 있으면 이스탄불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는 불확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다, 전쟁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차 협상이 시작되지만 이 상태로는 좋은 협상이 나올 까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군사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고, 중국도 약간 딜레마면서 중국의 현재로서의 입장은 러시아와 손잡고 세계를 제패해보자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주일밖에 안 됐는데 침공을 받고 280만 명이 피난민이 돼서 나갔고, 나라를 22만 명은 이때 내가 나라를 들어가서 싸워야지 하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에도 좋던 싫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처신, 행동, 이 같은 그 세계를 다루는 모습, 물론 진정성이 있게 그러한 연기입니다. 이 정치인은 연기이고 이 사람은 원래 연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그 대입해서 보게 되는데,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오염이 많은 그런 산업 도시에서 태어나서 뭐 엄마 아빠가 엔지니어하고 컴퓨터 교수예요. 주이시입니다. 그 아주 반유대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때에 자랐고 러시안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고, 대체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그쪽 사람들이 그랬고요. 2019년도 처음에 대통령에 나갈 때는 정치 몰랐죠. 인기 영합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캠페인을 그렇게 했고, 로널드 레이건의 그 선거 바로 전날 본인을 로널드 레이건의 영화배우 출신으로 비유하는 이런 비디오를 했고, 이 커믹한 액터로서 출마를 하니까 그런 그 프로그램을 방영했던 네트워크의 사주가 지지를 했었고, 그렇게 됐는데 3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영국 특파원이라든가 미국 특파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좀 경량급 같아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은 처칠리안 피겨라고 얘기를 하죠. 처칠을 닮은 그런 인물로 자리를 잡았다. 처칠도 뭐 한때 뭐 이렇게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2차 대전 때 흉악한 독재자에게 항복하지 않는, 양보하지 않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부정부패를 없애겠다, 그리고 러시아와 군사 분쟁을 끝내겠다,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내세웠는데, 그리 들어가서 뭐 부정부패 없애겠다고 하니까 의원들의 면책 특권부터 없앴습니다. 집무실에 뭐 대통령 초상화 없앴고요. 아이들 걸어놓고 이제 그만큼 이제 정말 그 순수하게 일을 해보겠다는 심정이었었고, 그 본인이 얼마나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지를 인정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무척 집중적으로 그 당시에 듣더라. 전 우크라이나 주재 유엔 대사인 존 허버스트 씨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가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했었죠. 도망칠 줄 알았는데 도망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쟁 이전에 러시아 푸틴에게 굽실거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러시아로 하고 배우고 자랐고, 또 러시아에서 성공한 그런 그 커믹 액터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젤렌스키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점차적으로 푸틴이 러시아와의 군사 분쟁을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렇게 접촉하다 보니까 푸틴이라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협상할 만한 상대자가 아니라고 깨달아갔답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방 세계 쪽으로 가깝게 가게 됐고, 그러한 일들이 푸틴을 화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고 굉장히 개인적인 용기를 냈습니다. 배우로서 자신의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도 배우라면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보다 큰 상징이 본인이 돼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배우는 역할을 맡으면 끝까지 연기를 해내야지 되는 것도 알죠. 그래서
큰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나라의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뜻에서 영국에서도 연설을 했을 때 기립박수를 받았고, 미국에서는 지난번에 줌 미팅으로 몇백 명의 미국 정치인들 앞에서 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지 되는가, 더 많이 도와라, 비행금지 구역도 설정해라 하고 그렇게 연설을 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는 역시 뭐 미국에 오는 건 아니고요. 의회 연설을 한다 하고 낸시 펠로시 민주당 그 연방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그 상원 그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나중에는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잘했다고 얘기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 자체에는 대통령이 백악관이 64억 달러를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지출안에 136억 달러를 지원을 했으니까 2배 이상 그 지원을 한 것이고, 국가의 지도자는 정말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의 그 머린 다우드라는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은 무척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무척 싫어합니다. 말이 아주 콕콕 찔러요. 아파요. 그 사람의 글을 보면은 아프긴 아픈데 또 맞는 말이 많고 아주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머린 다우드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젤렌스키가 선과 악 사이에서 세계 최고의 배우를 하고 있다 지금. 악은 푸틴은 지금 전쟁하는 스타일이나 무엇이나 다 과거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조셉 스탈린이나 아니면 무슨 뭐 악명 높은 그 이반 4세가 그 모스크바 시대가 그 시작이 될 때 자르라는 호칭을 본인에게 제일 먼저 쓴 사람이잖아요. 뭐 영화도 있잖아요. 홀로코스트 영화. 그래서 이제 그 푸틴은 악당이고 젤렌스키는 이런 선과 악 사이에서의 최고의 배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1700년대에 프랑스에 가서 미국이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좀 미국을 도와달라 하는 일을 굉장히 잘했었죠. 뭐 처칠 타입의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벤자민 프랭클린과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한국의 어떤 교수라는 분이 저 사람 파워블로거이기 때문에 조작해서 찍은 걸지도 몰라 하고 했었던 그 숨져버리고만 아이도 잃고 본인도 숨진 그 산모는, 그 사진은 AP통신의 기자가 찍었습니다. 이브저니 말롤레카라는. 잠시 뒤에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에 많은 일들이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후변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 민주당의 아젠다이기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열심히 일할 그럴 만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또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각자 그 기후변화를 앞에 내세울 때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있겠죠. 지역에 무엇을 끌어온다고 했다거나 뭐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대변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해서, 이게 그 단계별로 보면은 주정부, 그 시정부, 로컬, 그리고 주정부, 또 연방에서도 연방 하원의원이 있고 상원의원이 있고 또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장관들도 자신들의 그 부서만 보잖아요. 다른 부처와 연결고리는 있지만, 그렇지만 대통령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쫙 보면서 모든 것을 다 맞춰야지 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떤 땐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비상사태에는 지금 뭐 사진 같은 것을 보면은 뭐 러시아의 그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이 뭐 축배를 들고 있는, 과거에 만났을 때 그런 사진이죠. 그런 것도 보이고 있고, 결국은 나토도 50대의 그 전함을 러시아 국경에 보낸다고 하네요. 러시아가 이렇게 폴란드 국경 쪽까지 와서 쏘니까 나토도 이렇게 될 때 걱정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피하고 싶어하는 정말 3차 대전 피하고 싶은데 참 이게 굉장히 문제고요. 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로컬에서는 로컬 나름대로 날마다 일들이 진행되잖아요.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많은 그 아시안계, 특히 중국계 부모님들이 그 학교의 정책이 잘못됐다, 뭐 여러 가지 교육위원을 내쫓는데 사실은 뒤에 숨어 있는 그 중요한 것들을 보면은 매그넷 스쿨 같은 데서 하버드 대학교 같은 그 미국의 그 명문 대학교들이 하는 것처럼 이 대학교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대학이 더 그 큰 그 지도자 인물을 그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학생 자신은 내가 저 대학교에 입학해서 나 자신의 인격 완성, 뭐 경제적인 거 완성이고 하버드 대학 측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 그 균형 잡게 지도자를 만들어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종의 뭐 어포머티브 액션을 해왔는데 그게 뭐 아니다 하니까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까지 그것을 심의한다고 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중국계 부모님들이 아니 그 매그넷 스쿨에 아시안계가 그 입학하기 힘들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 추첨을 해서 한다던가 우리 아이 공부 잘해서 시험 보면 척 붙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위원들을 내쫓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에 포함이 됐었는데 버지니아주에서도요. 페어팩스 카운티 하면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선거 개표 방송할 때 인터뷰를 했었던 마크 김 그 하원 의원이 7선째 거기서 하원 의원을 하고 있는 곳인데 명문 매그넷 스쿨이 뭐 어느 지역에 따라서 다 있지만 토마스 제퍼슨 하이스쿨 뭐 과학기술 그 명문 고등학교죠. 여기에서 부모님들이 이 학교에서 SAT도 없애고 뭐 할 때 뭐 돈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또 뭐 없애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그 히스패닉 학생들에게는 좋지만 점수 잘 받는 그 에이시안 학생들에게는 차별이다 해서 고소를 했고 실제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제퍼슨 하이스쿨 for Science and Technology가 이걸 당장 시행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모든 그 제도를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서 뭐 2020년부터 SAT 같은 걸 중단했고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그 지난달인가요? 그 판사가 아니다. 그건 안 된다. 아시아계의 차별이다 했습니다. 경제적인 것 그리고 이 학생이 얼마나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났는가 하는 것을 봐서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자녀분들이 그렇게 명문대학교를 갈 때 그런 형태로 도움을 받으신 가정도 있을 겁니다. 엄마 아빠가 이미 나서 또 뭐 엄마 아빠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프고 그러니까 뭐 그 다른 그 배우자가 돌봐야지 돼서 돈도 못 벌고 우리는 뭐 그 푸드뱅크에서 주는 음식을 먹었고 학원이라고는 학원 바람도 못 쐬어봤고 뭐 이런 형태로 쭉 뭐 에세이 같은 거 쓰고 공부 웬만큼 하고 하면은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버지니아주 이 과학고등학교에서도 뭐 히스패닉이라든가 흑인 학생들을 받았었는데 아시안계 부모님들 입장으로서는 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학교는 전체를 보고 아시안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을 보는 거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시안계 학생들이 이 매그넷 스쿨의 74%였던 게 54%로 20%가 줄어들었고 흑인과 히스패닉계는 뭐 늘어났어요. 뭐 7% 이 정도 늘어났거든요. 페어팩스 카운티의 전체적인 인구비를 보면은 아시안계가 많죠. 20.1%, 흑인이 10.6%, 히스패닉계가 16.5%, 나머지는 물론 백인이겠고요. 그런데 전체 인구의 20.1%가 아시안계 학생인데 이 학교 명문학교의 74%가 전에는 아시안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인종성인 다양성을 사회적인 그런 것과 고려해서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그냥 시행을 하라고 판결이 났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학교 쪽에서 시행을 하기는 하는데 시행 기간을 조금 줄여주십시오. 우리가 다음부터 당장 시행하기는 준비가 너무 안 됐습니다. 했더니 이 그 판사는 원래 이 판결을 한 판사예요. 뭐 모자라긴 뭐가 모자라. 시간 그 정도면 충분하구만 하고 그대로 시행해라 하고 이제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에이시안들이 살고 있는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 중간 선거에도 영향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말씀을 드리면요.
악시오스하고 Generation Lab Next Cities Index라는 뭐 악시오스가 여론조사 기구와 같이 조사를 했더니 악시오스는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 매체로 생긴 지는 몇 년 되지 않는데 주요 매체에서도 다 악시오스를 봐요. 왜냐하면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예전에는 심층 보도야, 심도가 있어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시간과 뉴스를 읽는 패턴 같은 것이 바뀌면서 짧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짧다고 그냥 오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짧음은 아니고 짧은데도 그 안에 많은 팩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자체를 전부 링크를 시켜놓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사람은 링크로 찾아가서 오리지널 어떤 곳으로 가서 뉴스원으로 가서 볼 수 있도록 해놓기 때문에 악시오스가 굉장히 인기거든요. 지난주인가 뉴욕타임스도 악시오스가 왜 이렇게 인기인가 하면서 그 보도를 했던데 아무튼 악시오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졸업하면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2021명을 대상으로 긴 기간 동안 했네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했더니 넘버 1 시애틀 네, 에메랄드 시티 젊은이의 도시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기후도 나이 드신 분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좀 춥기도 하고 스산하기도 하고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젊은이들은 무디하잖아요. 무디 해서 또 그린 에너지, 음악, 미술 뭐 이런 것들 뭔가 미래와 함께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요. 해서 시애틀이라고 거의 반은 아니네요. 반은 아니지만 많은 제일 넘버 1이고 그리고 넘버 2가 뉴욕, 넘버 3 로스앤젤레스, 넘버 4가 덴버고 5가 보스턴이었습니다. 다 도시인데 덴버가 제일 덜 도시스럽네요. 해서 시애틀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제치고 젊은이들은 가장 내가 졸업하면 가서 일하면서 살고 싶은 도시다라고 했는데 반은요. 대학생의 반은 나 졸업하면 집 있는 데로 안 갈 거야. 1072명이 그렇게 답변을 했고 4명 가운데 1명 25%만 나 집 있는 데로 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싶은 분야 이건 이제 전망과 똑같은 거죠. 미래의 일자리의 전망 헬스케어, 교육, 연구, 테크놀로지 당에 따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화당 젊은 그 대학생들은 텍사스주 어스틴으로 가고 싶다. 민주당에서는 여기가 가고 싶은 탑 15에 속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젊은 대학생들은 뉴욕을 가고 싶다. 역시 공화당에서는 탑 15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학생들이 더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어 하네요. 54%, 공화당은 41%. 시애틀은 대신에 무당파가 많은 거예요. 그럼 텍사스의 어스틴은 이 넘버 5 안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공화당 젊은이는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고 했고 시애틀은 무당파 더 자유를 누리고 이것도 저것도 속하지 않는 뭐 그런 리버럴한 거 있잖아요. 진보 자체 해서 그렇습니다. 해서 이 그 팬데믹 이후에 리모트 일하는 거 집이 아니라 이제 멀리서 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가족 가까이에서 일하겠어. 이런 것은 그런데 모든 직업에 맞진 않잖아요. IT 분야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테라피스트 같은 경우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항상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대학생들이 느끼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답니다. 45%는 내가 살고 싶은 곳과 내가 미래에 학교를 졸업하고 살아야 할 곳이 다르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각오하고 있다. 짐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는 시애틀에 가서 살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 그 본드가 아주 강하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또 그렇게 마련된 것도 있고요. 그런 때는 그 우리 가족이 추운 데를 싫어해서 겨울에 그리고 또 몇십 년 동안을 엄마 아빠가 그곳에 적응을 하셨는데 내가 자주 올 수도 없고 그건 안 되겠어 해서 포기하는 그런 예쁜 젊은이들도 많다고 하네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요즘 같은 때 직장에서 그 봉급 올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고용주 분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하면은 이 고용주 분들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최저임금도 오르고 해서 그 물가가 오르는 것은 고용주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원료, 재료값이 식당이나 무엇이든지 다 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을 놓치고 싶지 않으면 그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해야지. 그래야 또 그 직원도 말할 때 그 쉽게 쑥쑥 하는 건 아니잖아요. 봉급 올려달라는 말을 어렵게 했을 텐데 더군다나 아주 점잖은 직원이 어렵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올려줘야지 되고 그러면 이것을 고용주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형태로든 상품이 됐던 서비스가 됐던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본인이 그 손해 본다 아니면 전보다 덜 본다 하고 각오하기 전에는 거의가 이제 물건값을 어떤 형태로 올린다던가 아니면 양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양도 줄이고 물건도 올리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물가가 또 오르고 해서 반복해서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연방준비제도에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인플레이션이 뭐 12월 달에도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겨울인데도 계속 올라갔고 물가가 상승됐고 뭐 거의 8% 그리고 실업률은 4%보다 조금 아래 이 상황에서 0.25%포인트를 올려서 물가 인상을 좀 막아본다. 뭐 집값 인상도 좀 막아보고 빌리는데 돈 많이 줘야지 되니까. 그런데 0.25%는 사실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잖아요. 시작인 거죠. 정말로 시작인 건데 예상하기는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는 올해 많으면 만약에 그 목표 자체는 연준의 목표 자체는 2.25%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10번, 11번을 10번 올려야 되는 거네요. 올해 그걸 완성을 하려면 목표치가 그렇다니까 10번을 올려야지 되는데 10번 올리면 지금 3월 중순인데 매달 올리고도 더 올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한 6번쯤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미루지 않을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또 돌발 변수, 전쟁, 경제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한 번에 0.25%포인트씩 그러니까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0.5% 아니고 그렇게 올릴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고 내일 모레 발표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 이자율 올린다 하면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증권시장은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연준에서 지난번 공개시장위원회 때 하고 나서 뭔가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 점에 굉장히 주목을 하겠죠. 그리고 뭐 세계에서 지금은 뭐 내노라 하는 업체, 브랜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는 미국이건 뭐 프랑스건 영국이건 전부 러시아와의 관계를 일단 끊고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코크 브라더스, 코크 인더스트리는 러시아와 계속 사업을 이어간다고 하네요. 아주 그 강한 그 공화당 지금 이제 찰스 코크가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코크 브라더스는 어쨌든 그래서 주목이 되는 거죠. 오히려 거의 모든 매체를 보면은 뭐 코카콜라, 뭐 맥도널드, 자라, 뭐 이키아 이런 식으로 뭐 금융업계도 전부 거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아니야 하는데 코크 브라더스, 코크 업체는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비드 19은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양성이라고 트윗을 했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트윗으로 밝힐 수 있을 정도로 이 코비드 19은 이제 어떠한 오명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60세고요.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고 와이프는 네거티브 나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스터샷까지 맞았으니까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 목이 굉장히 따끔따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이 따끔따끔한데 나머지는 뭐 괜찮았다. 나머지 컨디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토론토 그 블루제이즈가
백신을 안 맞은 그 MLB 선수는 캐나다에서 경기하지 못한다. 이런 발표를 했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독일이 굉장히 지금 그 코비드가 시츄에이션이 뭐 심각하다 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실 수 있는 영화가 무척 많은데요. 우선 오징어 게임부터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큰 상을 받는 것도 보도해드리지 못했는데 어제는 미국 그 영화 비평가 협회에서 외국어 시리즈에서 이제 베스트 상을 받았고 이정재 씨가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같은 그 시상식에서 영화 그 파워 오브 더 덕이 지금 같아서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받을 것 같아요. 영국의 아카데미 작품상, 브리티시 아카데미 필름 어워즈에서 작품상 받았고 그리고 감독상 받았기 때문에 이 그 제인 캠피언 감독은 뉴질랜드 태생의 여성 감독이잖아요. 지난해에 노매들랜드 클로이 자오 중국계 30대 젊은 감독 그리고 하드워커 캐틀린 비그로 여성 감독에 이어서 세 번째 여성 감독이 되고요. 1920년대에 그 몬타나 목장 에서의 그 여러 가지 뭐 서부죠. 그리고 남자 배우는 윌 스미스에게 졌어요. 세레나 윌리엄스하고 그 비너스 윌리엄스 그 아버지 역할을 킹 그 리처드에서 맡았었던 그랬고 드라이빙 마이 카는 영어가 아닌 그런 그 상을 받았네요. 영국의 아카데미에서는 아무튼 이 정도를 일단 그 말씀드리고요. 요즘은 영화를 극장에 안 가도 볼 수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저는요 어제 그 시상식에서 그 뮤직 드라마인 코다 그 코다에서 조연상을 받은 영국 배우를 주목합니다. 아빠 그 프랭크로 나왔는데 트로이 코처라고 이분이 53살인데 정말로 그 청각 장애인이신 거예요. 이분이 청각 장애인이신데 이 영화 자체가 소리를 못 듣는 가족과 10대 소녀가 막 연결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라고 하는데 이 청각 장애인의 배우는 한때는 그냥 밥도 못 먹고 자동차에서 자고 뭐 그런 힘든 시절을 너무 많이 지냈는데 이것도 새로운 승리죠. 강혜신이었습니다.